예, 시장과 수급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흐름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거나 레벨업된 박스피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박스피, 힘듭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얘기 제가 잘 안 하게 되는데 뭐 지난주에 통화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시장이 왜 이렇게 위아래가 꽉 막혔냐,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역할아야 되냐 모르겠다, 이 상황이 계속 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들어갔고요.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1월 달에 기세 좋게 출발을 했었는데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러게요. 외부에서는 조정의 빌미가 된 요인이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중국에서 자꾸 유동성을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춘절 같은 때는 유동성을 막 푸는 게 중국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춘절 전에도 회수를 했고 춘절 끝나자마자 또 회수를 했고 그러면서 LPR 금리라고 기준금리도 인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그렇게 뭐 공격적인 긴축에 들어갈 개연성이 있겠습니까? 네네. 뭐 부채 문제는 이제 부담은 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또 3월 5일 날 그 양회가 열리는데요. 네. 뭐 가닥은 잡히겠지만 글쎄 그 부분도 하나의 핑계거리일 뿐. 특히 그렇죠. 상해 종합지수 살펴보면은 어제가 3,690포인트대로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치예요. 네. 중국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상해 종합지수가 그렇게 올라갈 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이제 요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금리의 상승 속도가 너무 좀 빠른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자금이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 채권 시장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건데 네.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은 글쎄요.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 신호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 조정을 받으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외부적으로 핑계를 갖다 대는 걸 뿐이지 직접 원인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를 이제 내부적으로 꼽을 수 있을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2월 달에 거래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월 달 코스피의 그 평균 거래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19조 원이에요. 네. 작년 1월 달에 평균 26조까지 거래가 됐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거래가 된 거지 거래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뭐 작년 12월보다도 훨씬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네. 막말로 그 2019년만 하더라도 연초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래대금 5조 원만 넘어도 좀 좋겠다 이런 얘기 하던 시절도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래의 질에 관련된 문제예요. 제가 이제 그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의 비중을 살펴봤거든요.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이 부분이 쭉 올라가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 매매 자금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자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어찌 보면은 우리 시장이 박스피라는 그 얘기가 나왔던 게 2011년부터 한 5년간 그 박스피였잖아요. 네. 그때 수급상으로 롱숏 펀드라는 게 성행을 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양상이 아니겠나. 이래서 이제 갇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박스권은 어느 정도 박스로 보는 게 타당할까? 좁혀서 한번 좀 봐봤어요. 이제 이걸 볼 때는 이제 거래 분포를 살펴보거든요. 올해 네. 이제 시작해서부터 현재까지 거래 분포를 살펴보면은 3,100에서 3,150, 요 50포인트 구간에 전체 거래의 44%가 넘는 거래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돌아올리려는 성격이 강하고 네. 위로 올라갔더라도 다시 밑으로 내려온 성격이 강하고 당분간은 여기가 좀 그 좁게 봐서는 박스권의 상하단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도 박스권의 레인지가 좀 좁아졌다는 건 누구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구한테는 진짜 답답한 시장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걸 좀 탈피할 수 있는 요건들, 이 신호를 좀 알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포인트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은 꼼짝 말아가 맞아요. 그 뭐 어떻게 뭐 지금 미리 이 시장 방향성을 예단해갖고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호들을 좀 읽어야 되겠죠. 어떤 예. 신호가 나와야 될지. 첫 번째로 지금 예탁금이 줄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예탁금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실질 예탁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탁금이 뭐 50조 원인데 네. 개인이 1조 원의 주식을 팔았어요. 네. 그러면은 예탁금은 51조가 되는 게 맞죠. 돈이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네. 반대로 1조 원을 샀다 그러면 49조 원이 되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신용 잔고의 증감 이런 걸 감안해서 실질 예탁금이라는 걸 제가 보는데요. 네. 자, 위에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실질 예탁금이에요. 보면은 1월 달에 실질 예탁금은 개인들이 주식을 막 사는 와중에도 돈이 물밀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 늘어났었는데 네. 자, 2월 달 들어서는 옆으로 기고 있죠. 그러네요.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닌데 추가적인 유동성의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표가 조금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면 하나의 그 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연기금 등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네요. 전전주에 얘기했었네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코스피 살짝 매수한 듯 싶더니 또 매도하더라고요. 2,000원 넘게 매도하더라고요. 이게 일단 좀 진정이 돼야 돼요. 특히 투신도 지금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계가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만 성행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인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은 그렇게 크게 팔진 않고 있는데 또 사지도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좀 그 부담스러운 신호가 달러에 대한 순수 포지션, 투기적 그 달러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달러 가치가 앞으로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매매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죠. 그 수급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꼼짝 말아 할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기관이 주식을 안 사는 것도 좋은데 업종별로도 사는 업종이 없어요. 2월 들어서 지금 순매수한 업종이 딱 4개밖에 안 되는데요. 섬유유복, 은수창고, 비금속, 증권 이렇게 4개 업종밖에 안 되는데 규모도 워낙 미미합니다. 그러네요. 그나마 같이 사고 있는 업종이 섬유유복하고 증권 정도인데 뭐 증권은 순매수 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섬유유복을 하나의 업종으로 보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섬유유복 업종 중에서는 1, 2, 3 시가총액 그중에서 1, 2, 3등 업종은 다 지금 수급 상황 좋아. FNF니 한섬이니 한세시럽이니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게 뭐 한 섹터를 보기도 참 미미하고 그리고 업종 전체가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학 업종 사죠, 의약 업종 사죠, 철강 뭐 이런 쪽도 사긴 사는데 네. 연속성을 잡는다면 또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도 문제가 되고 업종별로 탑다운식의 접근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각자 도생이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나오긴 어렵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수급상의 신호를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연기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개인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이 돈들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IPO에 쓰일지 삼성전자 사는 돈에 쓰일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외국인도 어떤 매수 종목에 대한 연속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얘기해 주신 대로 그냥 꼼짝 마라. 네, 그렇습니다. 지수도 꼼짝 마라. 우리들의 돈도 좀 꼼짝 마라인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슈별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앞에서 저희가 보톡스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고 투자 의견도 어느 정도 받았는데요. 또 소장님 나름대로의 뷰를 설명해 주시면서 좀 투자 의견 세워주시죠. 사실 보톡스 얘기가 오늘 나올 줄 알았어요. 딴 코너에서. 왜냐면은 오늘 다른 뉴스 요새 또 다른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좀 이게 좀 그 대형 뉴스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판결을 보면은 작년 2016년부터 6월부터 시작되었고요. 네. 벌써 5년 가까이 걸어온 맞아요. 소송이에요. 이제 작년 6월에 ITC에서 이제 그 예비 판결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 16일 날 최종 판결을 냈었어요. 근데 자, 이런 최종 판결이 딱 나왔으면은 메디톡스가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못해서 잠깐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네. 그게 예비 판결에서 났다는 것보다 판매 금지 기간도 더 줄었어요. 처음에 뭐 10년 얘기 네, 나왔었는데 그랬다가 이게 이제 21개월로 많이 줄었고 그래서 네. 실망 매물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3자간 에볼루스하고 그 엘리간이라는 데하고 메디톡스 대웅제약은 사실 이번에 협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뭐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래요. 첫 번째, 3,500만 달러 선입금 됩니다. 2년 동안 선입금이 되죠. 네. 그냥 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열티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에볼루스에서 로열티 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미주 지역에서는 엘리간하고 같이 로열티를 같이 가져가는데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메디톡스만 가져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뭐 노나라 이런 얘기가 생겼고 네. 그리고 그 이 에볼루스라는 데가 대웅제약의 미국 판매처예요. 네. 근데 여기서 주식 발행하면서 2대 지주 자격을 부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화재가 만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메디톡스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상 이렇게 했고 네. 리포트도 한 증권사에서 얼마 전에 효성 TNC도 그렇게 공격적인 리포트 냈더니 같은 증권사입니다. 43만 원짜리 리포트를 예.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에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양상인데 시장의 평가는 세 군데 다 윈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라는 게 대상이 우선 첫 번째는 뭐 가장 수혜주는 그 메디톡스 게이트가 네.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웅제약은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요거 얘기하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LG하고 SK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윈윈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좀 네, 많이 네, 배터리 그러게요. 소송 관련해서요. 메디톡 그래서 그 대웅제약은 아침에는 좀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오늘 두 회사 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웅제약도 목표가가 확 상향된 리포트 좀 이따가 목표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볼루스도 당연히 영업 접고 있다가 새로 시작을 했는데 에볼루스는 주가가 72%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일봉 잠깐 좀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저기 일본 보면은 윗수염을 길게 달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100%까지 올라갔다가 윗수염 달고 72% 정도 상승했는데 이렇게 좀 상한가 간 종목들은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뉴스가 이 해당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종의 상승도 이끌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확신이 없는 상황인데 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요새 헬스케어주가 인기가 너무 떨어졌어요. 특히 예. 2월 달 들어서 HLB 같은 종목이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것도 맞는데 뭐 헬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 이런 종목들도 일본 보면은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강도를 좀 살펴봤더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거의 뭐 제자리 수준인데 KRX 헬스케어 지수를 살펴봤더니 네. 한 연초 비해서 한 13%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인기가 없고 또 뭐 이 보톡스 관련주들이 시총 비중이 이 중에서도 워낙 낮기 때문에 이쪽을 견인하기는 좀 어렵다. 인기가 없는 섹터다.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목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종목, 네 종목 정도 목표가 네. 보톡스 관련주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뭐 50% 이상 여력이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20%에서 30% 정도는 목표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종목들이 최근의 수급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실적 올해 좋아질 거로 보여지는 휴젤 같은 종목도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뭐 휴원수도 역시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실적만으로 보면 아까 이제 그 휴젤 말씀하셨었는데 휴젤의 강점은 뭐냐면은 이 메인 타켓이 중국 쪽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휴젤 같은 종목은 담아도 좋을 거로 좀 보는데 문제는 너무 인기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수급이 좀 돌아서는 걸 보고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젤도 너무 좀 흘러내리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시장의 수급 특징들과 또 투자 전략 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코스피는 굉장히 특징적인 면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 1등부터 5등까지 종목 중에서 4종목이 SK그룹주예요. SK, 그러네요. 하이닉스, 텔레콤, 이노베이션, SK. 그래서 그 상당히 특징적으로 SK그룹주를 산 게 나오고요. 기관은 이례적으로 KT가 순매수 1등 종목입니다. KT는 배당을 늘리겠다 이런 게 이슈로 좀 작용을 네.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 2주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수급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고 서진 시스템 정도가 또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체적인 전략은 아까 뭐 미리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뭔가 좀 변화의 시그널을 기다려야 됐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방 리스크도 사실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조금 여유 있게 접근하면서 당장은 개별 접근,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면서 뭔가 좀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릴 때까지는 늘리기 위해서는 뭔가 수급상의 변화의 시그널 아까 세 가지 예탁금, 그다음에 그 기관 매매, 그다음에 외국인 이 세 가지 중에서 뭔가 변화의 시그널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그널이 나올 때 또 소장님께서 포착을 해주실 테니 저희들은 좀 보수적으로 잘 찬찬히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재미는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뭐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 시장대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